이번에 그 대통령도 여기 스칸디나비아 나라에 방문하고 왔어요. 그때 여기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를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좋은 걸 많이 보셨을 거고 또 대통령이 거기에서 연설하신 내용들도 보면은 이런 북유럽 나라들이 민주주의나 뭐 평화나 뭐 복지나 아시죠? 민주주의, 평화, 복지가 이 노르딕 나라들 이 지역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대표 상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한 이 나라들은 경제적으로도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러한 민주주의와 평화와 복지 같은 그런 좋은 그 가치, 그런 트레이드 마크를 만든 것은 시민들이 만든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런 시민들이 어떻게 그런 걸 만드나. 시민들의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하면은 여기 진한 색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 세 개 나라를 스칸디나비아 반도라 합니다. 반도는 이렇게 묶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노르딕 지역 하면 이 옆에 핀란드, 저쪽에 아이슬란드를 합해서 5개 나라를 노르딕, 예. 노르딕 5국이라고 하고요. 예, 제가 좀 소리를 덜 지르게 됐네. 노르딕 5국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런, 여기 나라가 이제 여러분도 가보신 분 계실 텐데 발틱 3국이라 그러죠. 이 발틱 3국도 자신들을 노르딕 국가들로 자신들이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갖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라들을 노르딕 지역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업에 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데 노르딕 모델의 성격과 이해는 보편적 복지국가 잘 아시죠? 완전한 민주주의, 평화. 제가 아까 말한 대통령이 거기 가서 연설한 거나 거기서 얘기 들은 거나 거기서 배우고자 하는 것들이 다 이거예요.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와 평화, 지역협력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완전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영국의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뭐 유명한 물론 리서치 기관에서 매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2017년이나 2018년이나 비슷한데요. 전 세계 나라가 200개 넘는 나라인 건 아시잖아요. 그중에서 19개 나라만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민주주의 다음에는 뭐 흠 있는 민주주의, 그다음 약간 권위주의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완전한 민주주의는 19개 나라고 노르딕 5국이 상위 10위 이내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노르딕 국가는 민주주의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4년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 뭐 선거하는 거 그것도 당연히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부이제 민주주의. 우리 하부이 정치라거나 우리 여의도 국회 잘 아시죠? 그런 얼마나 이 나라들이 그런 하부이제 민주주의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참여민주주의.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 게 참여민주주의고 시민민주주의고 문화민주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나라들이 잘해왔다. 그래서 그 시민들의 힘으로 저 나라들이 이렇게 좋게 됐다. 이런 얘기 되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여수 나아가서 더 큰 나아가서 뭐 나라 전체의 그런 좋은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지금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평화와 노르딕 지역 협력하면은 노르딕 나라들은 평화주의를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무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화주의이긴 하지만 무장은 하고 있어요. 무장하고 있어가지고 또 중립적인 나라들이에요. 중립주의를 한대요.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대표적으로 무장 중립 국가입니다. 그리고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웨덴 경제가 엄청 좋은 나라예요. 중공업도 엄청 발달되고 좋은 나라인데 스웨덴은 방위 산업이 엄청 막강한 나라예요. 막강한 나라이고 그다음에 평화주의나 평화를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지만 무기도 많이 수출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나토는 잘 아시죠? 나토에 가입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네 안보를 보장받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협력은 이 나라들이 서로 다 굉장히 협력을 하고 잘 살고 있다.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는데 그게 좋은 여기 뒤에 보면은 노르딕 모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민주주의, 복지, 평화, 지역 협력이라는 노르딕 모델은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니다. 세상엔 쉬운 것이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시작하고 발전했다. 이 지역은 20세기 초까지 수많은 갈등과 전쟁과 식민주의, 영토 갈등, 역사 갈등이 많았어요. 우리 한일 관계보다 더 심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지정학적 위치가
주변에 강대국이 많고요. 그다음 유럽 변방에 가난하고 추운 지역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와 복지와 평화를 했다는 건데요. 스웨덴은 잘 알다시피 우리 지금 엄청 잘 알려져 있다. 지금 대통령이 갔다 와서 더 그러는데요. 1930년대까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나라였고요. 귀족주의적이었고요. 북유럽 나라들은 아직도 왕들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귀족주의적고 그다음 심각한 노사 갈등이 있었고요. 사회적 불평등도 심화돼 있었고 저출산 인구 감소. 그래서 이 당시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노르딕 나라들 특히 스웨덴 국민들이 해외 이민을 엄청 많이 갔어요. 그 나라에서 살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 우리 또 핀란드 굉장히 좋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나라는 1917년에 독립했어요. 러시아로부터 러시아 혁명 와중에 독립하자마자 또 내전을 겪었습니다. 좌우 내전, 좌우파 계급 전쟁이 발생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런 걸 했다. 20세기 전반까지 초까지도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민주주의 얘기가 아까 처음부터 나왔는데 노르딕 모델의 기원과 발전을 보면은 정치적 민주주의는 노르웨이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노르웨이가 1814년에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대통령 연설에도 이 얘기 나와요. 여러분들 노르딕 가서 대통령 연설 내용 다 보고 다 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지금 노르웨이 헌법은 지금 1814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그 헌법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민주 헌법이에요. 미국 헌법이 가장 오래돼 있고 현재까지 그다음 노르웨이 헌법이 두 번째로 오래됐는데 1884년에 의회주의를 도입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민주주의가 잘 됐다는 거죠. 그다음 시민민주주의와 문화민주주의는 덴마크에서부터 비롯됐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시민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인데요. 1840년대에 이제 교육학 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그룬투비라는 교육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작가이자 이런 분이 훌륭한 분인데 이 그룬투비는 덴마크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 분이 국민교육 운동을 했고 스스로 배우고 깨우치는 시민을 가르치고 삶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1840년대 이때는 1860년대까지 덴마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국가의 존립이 위험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힘으로 그 국민들의 힘으로 덴마크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 나라 그 당시에 국가가 거의 없어질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국가나 경제민주화는 스웨덴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업을 아마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스웨덴이 어떻게 보편적 복지를 했나. 그리고 이러한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는 1930년대에 시작이 됐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이 발전했다. 그 다음에 오랜 평화주의와 중립주의가 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르딕 나라들이 나폴레옹 전쟁으로 나라가 엄청 많이 뒤집어졌었어요. 그러니까 덴마크도 마찬가지고 노르웨이도 그리고 스웨덴도. 근데 왜냐하면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에는 스웨덴은 군사적 중립주의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스웨덴이 나폴레옹 전쟁 때 엄청 맹렬하게 싸웠어요. 영국 편에서. 그러니까 반나폴레옹 편에서 엄청 스웨덴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북쪽 전투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건 뒤에 좀 더 나올게요. 그런데 스웨덴이 영국 편이었기 때문에 나폴레옹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덴마크는 나폴레옹 편이었어요. 나폴레옹 편이었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덴마크 땅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면서 전쟁에 졌기 때문에 덴마크가 나폴레옹 편으로 그래서 노르웨이 땅을 스웨덴한테 뺏기게 돼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까지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중립주의였는데 2차 세계대전 후에 나토가 되면서 이 나라들은 나토에 가입국이 됐다. 그 다음에 노르딕 모델의 지역적 완성은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핀란드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핀란드는 가장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917년에 독립을 하고 러시아로부터 독립하자마자 바로 내전을 겪고 나라가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핀란드가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와 평화주의, 지역협력 이런 걸 엄청 잘해가지고 바로 노르딕 모델이라는 이 자체를 지역적으로 한 것은 핀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북유럽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노르웨이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그랬죠. 그리고 노르웨이의 민주헌법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거라 얘기를 했는데 1814년에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이 끝났을 때요. 끝날 무렵에 노르웨이가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제정해서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선포한 곳이에요. 이게 이제 그 오슬로에서 기차로 북쪽으로 한 30분 가면 이게 있는데 이게 뒤로는 건물이 커요. 이거 제가 작년 여름에 제가 가서 찍은 거예요. 찍은데 뒤로 이제 건물은 큰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재헌 의회 비슷했었죠. 왜냐하면 1814년 그때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면서 이때까지는 노르웨이가 덴마크 땅이었어요. 덴마크 땅이었는데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면서 덴마크가 나폴레옹 편이라서 졌기 때문에 노르웨이가 그 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네가 독립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면서 이게 어떤 조약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킬 조약을 해가지고 노르웨이 땅을 스웨덴으로 넘긴다라는 조약이 있었어요. 영국 주도로 나폴레옹 전쟁에서 이긴 편에서 해서 그랬는데 이때 이걸 1814년에 노르웨이는 자기네가 독립을 하겠다 해가지고 헌법을 만들어서 1814년에 이렇게 노르웨이 민주주의 이정표 해가지고 헌법 만든 해를 기념을 하는데 이 옆에 숲이 있고요. 이 숲에 호수가 있더라고요. 전 호수가 있는지도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이 건물만 보러 갔어요. 작년 여름에 갔더니만 옆에 호수가 있고 숲이 있는데 호수가에 이런 게 세워져 있었어요. 전 이게 있는지 몰라고 하나 1번이 있더라고요. 여기 완 써져 있죠. 완 써져 있는데 이게 10까지 있어요. 10까지 세워져. 가서 좀 이걸 보고 보니까 또 하다 보니 또 있고 해서 봤더니 1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게 노르웨이 민주주의 이정표가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재헌의회에서 노르웨이가 독립과 헌법을 선포했지만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선포했지만 스웨덴으로 합병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노르웨이 독립은 무산되었고 1905년까지 스웨덴에 합병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노르웨이 지금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 스위스하고 노르웨이가 세계에서 1인당 국수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요. 8만 달러 가까이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1905년에 공식적으로 독립을 했어요. 1905년까지 스웨덴에 그러니까 물론 자치는 하고 있었지만 대외적인 주권은 없는 스웨덴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역들이 20세기 초까지 그런 이웃 국가 간의 식민주의와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래서 노르웨이 이정표와는 바로 헌법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헌법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예요. 아까 말했죠. 민주주의 그 인덱스 지표에서 노르웨이가 세계 1등이고 이건 수년 동안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2014년에 5월 17일이 헌법 제정일이에요. 민주주의 헌법 제정 200주년 선포 기념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민주주의의 힘으로 1905년에 자력으로 독립을 했어요. 독립했고요. 이때 2014년에 이렇게 200주년 기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스웨덴이에요. 그러니까 1905년에 스웨덴으로부터 이제 확실하게 독립을 했는데 스웨덴은 똑같이 200주년을 어떻게 셀레브레이트 하냐면은 자기네는 평화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1814년을 지난 200년, 그러니까 2014년이죠. 2014년을 기념하는 노르웨이는 자기네의 헌법 200주년을 기념하고 스웨덴은 자기네가 그 후로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평화 200주년을 기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이게 왜 자꾸 중요한 얘기를 하면 우리하고도 많은 상황이 비슷하고 이 나라들이 지금 그러한 좋은 나라들이 됐던 그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북유럽은 두 강국은 덴마크, 스웨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나라는 이때까지 그러니까 20세기 초까지 이 나라는 여기 보다시피 이 덴마크가 이 허연 거 흰색 이게 덴마크 땅이었어요. 여기가 이게 덴마크였고 스웨덴은 이 스웨덴하고 핀란드 이게 였어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오랫동안 스웨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천년 때, 11세기부터. 그러니까 11세기니까 그 당시에는 핀란드 국가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핀란드가 11세기부터 그냥 스웨덴 땅이었어요. 그냥 동쪽 땅. 갖고 덴마크는 이 노르웨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덴마크 이거였어요. 근데 그거 지금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이 이렇게 나폴레옹 전쟁 상황이요. 이것도 나폴레옹 전쟁 시기였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이 시기에 스웨덴이 오랫동안 핀란드가 자기 땅이었는데 1809년 나폴레옹 전쟁 중에 이 핀란드 땅을 러시아한테 뺏기게 됐어요. 러시아 그동안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핀란드는 1917년에 러시아로부터 독립했고 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는 자치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대외적인 주권은 물론 없었던 거죠. 그리고 노르웨이는 1905년에 스웨덴으로부터 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얘기한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노르웨이하고 핀란드는 식민 약소국에서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까지 식민 약소국에서 세계 최강의 민주복지국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제 IMF 보면 노르웨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5천 달러이고 다른 노르딕 국가들은 5만 달러 전후. 한국은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오슬로 시내에 있는 왕궁이에요. 오슬로 시내의 왕궁 앞에 있는 기마상이 이게 스웨덴 왕이에요. 그 당시 노르웨이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배하고 있던 시대의 스웨덴 왕 기마상이고 이거는 헬싱키 시내에 있는 그 원로원 옛날 원로원 건물인데 여기에 있는 이 상은 러시아 알렉산더 II 러시아 황제 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 나라들도 독립한 후에 이런 게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철거하는 이런 얘기가 물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20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두 나라가 워낙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그 러시아 센 나라잖아요. 약소국 때문에 자기네가 어떻게 하지 못했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 잘 살게 되면서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이미 자존감이 높고 자기네는 이미 잘 살고 자기네는 이미 민주주의 수준이 높고 자기네 스스로 식민주의를 극복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가 케어하지 않는 거죠. 이미 자기네가 다 극복이 됐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러한 시민민주주의와 문화민주주의가 덴마크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덴마크는 아까 나폴레옹 전쟁에서 노르웨이를 완전히 뺏기고 그 다음에 덴마크 그 당시에 프러시아하고도 전쟁이 1차, 2차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원래 덴마크 땅이 요거였는데 이 두 개를 다 독일한테 뺏기고 이렇게 나라가 쭈그러들었어요. 작아지면서 이때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족이나 지배계급에서는 그냥 독일, 프러시아의 한 지방으로 병합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바로 덴마크의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네가 국가를 지키고 스스로 나라를 그러니까 사회를 지키고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세웠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지켜냈다 그리고 발전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룬팁이 아까 얘기 나왔죠. 이래 해가지고 국민계몽운동가였고요. 덴마크의 아버지로 불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민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 위기에서 새로운 덴마크 정체성을 건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덴마크를 살렸다.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각성된 주체적인 시민이 되자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국에 21개의 민중고등학교 이때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지금 이런 건 되지 않았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민중고등학교를 설립해가지고 다 같이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가르치고 같이 참여하는 거죠. 해가지고 교육 정신이 바로 각성, 아까 말한 그냥 수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도덕 윤리, 그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교육 정신으로 이런 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만들어진 학교들이에요. 학교들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덴마크의 시민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 여러분들 지금 이거나 여러분들 하는 여수 시민학교나 하는 것들이 시민들 스스로 공부하고 각성하는 거 삶을 위한 교육이고 스스로 삶과 삶의 의미를 찾는다. 그래서 이 덴마크의 시민학교가 다른 노르딕 국가들에도 전파가 돼가지고 노르웨이는 1864년 스웨덴, 핀란드에서 민주고등학교 창설돼서 이런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마 다른 수업에 이런 거 많이 해서 지금까지 이런 게 엄청 많이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시민민주주의와 문화민주주의고 민주시민과 문화시민을 하는 스스로 공부하는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한 달 열흘 동안 북유럽에 가 있었어요. 근데 가게 된 계기는 이 사람이 한국인 입양아 출신의 덴마크 오스 대학 교수예요. 한국말을 물론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하고요. 근데 이 학생이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제가 있는 학교에 연대에 교환학생을 왔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게 되면서 이제 알게 돼서 그 후로 이제 얘가 대학 박사까지 해가지고 덴마크 오스라고 덴마크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래서 코펜하겐에서 이렇게 서쪽에 왔다가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오스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그 오스 대학에 이제 전공은 심리학이고요. 심리학 교수도 있고 그 작년에 여기 가서 이 학생 지금은 교수지만 이 학생 이제 집에 또 가 있었고요. 그래서 덴마크 이 오스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민들의 삶이 여러 가지 엄청 많더라고. 뭐 여름이니까 더 유럽 사람들 여름에 막 여러 가지 활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사진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굉장히 사회가 평등하고
책임지는 사회, 스스로 책임, 그다음 포용하는 사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가 보고 배웠고 느꼈고 그래 제가 이제 마지막에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지역 협력과 평화 공동 번영이에요. 2차 세계대전 후에 북유럽 국가들은 서로 공존과 협력을 강화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역사와 영토 갈등, 여러 가지 식민 그런 게 많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걸 했고 역사는 역사학자들이 하는 거고 시민들은 시민들의 그런 힘으로 어쨌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또 그런 감정적인 것을 많이 표출하지 않는 그런 성숙된 시민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면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1952년에 북유럽 협의회를 발족을 해가지고 군사 정치 문제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노르딕 국가들이 서로 다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 면허 정도 같이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다 같이 할 수 있고 대학도 어느 대학에도 서로 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고 있다. 그 결과로 공통의 노르딕 모델이 만들어지고 노르딕 복지국가 발전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하브이적 민주주의고 사회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시장 경제나 그 다음에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문화적으로 노르딕 문화적으로 높은 사회 자본 여러분들 다 여기 하시는 게 그런 게 되는데요. 높은 사회 자본과 사회적 신뢰 중요한 게 포용과 다양성, 사회적 자유, 투명성, 책임성 이런 것들을 쌓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문화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시민민주주의고 그다음 평화주의는 노벨상은 잘 아시죠? 노벨상이 만들어졌는데 노벨상이 만들어졌을 때 1901년에 첫 노벨상이 이제 수여가 됐는데 1901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노르웨이는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스웨덴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노르웨이가 1905년에 대외적으로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노벨이란 사람이 재단을 만들 때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주기로 해놨고 나머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하고 있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거는 그대로 두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는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핀란드는 아까 노르딕 모델의 지역적 완성이라고 그랬죠. 핀란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오래 수백 년 동안 스웨덴의 땅이었다가 다시 90년 아마 넘게 90년 넘게죠. 넘게 러시아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17년에 독립을 했고 그러니까 내전도 겪고 해서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이 나라들이 이제 내전도 있었지만 우파가 승리했지만 개혁과 대통합을 해가지고 모두가 다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토지개혁.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좌파가 주장했던 것을 이때 새로운 연합 정부가 다 수용을 해서 다 했어요. 대표적인 게 토지 개혁을 해서 토지를 다 똑같이 나눠줬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핀란드는 지금 세계 최고의 행복 국가이다. 이것도 아마 대통령이 핀란드 가서 연설한 내용에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노르딕 모델 토대 이거는 계속 제가 얘기한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민주주의가 정치적 차원의 민주주의가 있고 그다음 경제적 차원의 민주주의도 있다 그랬죠. 경제 민주화처럼.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문화 시민 얘기는 그다음에 민주 시민 얘기는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인데 바로 사회 민주주의는 평등과 연대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거고요. 시민 민주주의는 참여와 책임. 참여 없는 대의제가 아니라 참여하는 대의제가 되고 문화민주주의는 포용과 다양성 해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가 바로 문화시민, 민주시민 여러분 같이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문화부는 어떻게 부르냐면 스웨덴 문화부는 이런 그러니까 문화와 민주주의 장관이라 불러요. 여기 다 스웨덴 문화부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그러니까 문화가 엄청 민주주의와 관계된다는 거예요. 문화는 민주주의와 밀접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여수 시민학교가 아까 문화 클래스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 문화 강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화적인 것을 자기가 접하고 자기가 실제로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엄청난 감동, 엄청난 깨우침, 엄청난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 본인이 수신 숙성도 되지만 그게 타인들한테 또 사회에 굉장히 포용적인 그런 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문화부는
그러니까 스웨덴 문화부에 나와 있는 이 홈페이지 겁니다. 문화부는 우리 알고 있는 문화, 뭐 종교, 뭐 이런 걸 하지만 중요한 문화부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반차별과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한다. 그러니까 반차별 같은 거, 인권 같은 것들을 법으로도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만 법 플러스 아니면 법 이전에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행위가, 태도가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르딕 민주주의의 모습들 보면은 제가 이제 느끼기는 이 나라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협력과 타협의 정치를 물론 하고요. 투표율이 높은데, 투표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타협과 협력의 정치를 한다. 그다음에 유권자와 대표 간의 평등한 합리적인 관계. 그러니까 유권자와 대표가 이렇게 그들과 우리가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유권자 대표 같이 하나로 구분되지 않는 그런 관계이다. 평등하고 합리적 관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최소화된 빈부격차 잘 아시고 다양성과 사회적 자유, 고신뢰 사회, 타인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높은 자존감과 행복, 바로 문화민주주의. 타인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높은 자존감과 행복을 갖는다.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인 아니면 뭐 어떤 거든 간에 자신이 자존감이 높고 행복하면은 당연히 남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도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그런 거는 본인 스스로가 그만큼 자존감이나 그 사람의 수양이나 수신이 덜 됐다. 전 이건 우리 사실 많이 나온 얘기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여기 갔을 때 이건 스웨덴이거든요. 스웨덴 갔을 때 예테보리가 스웨덴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여기 갔을 때 그때 성소수자 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근데 가봤더니 곳곳에 레인보우 무지개 깃발이 다 걸려 있었고요. 이게 버스에도 그다음 거기는 버스가 다 공공버스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도 이렇게 많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 다 이거는 무슨 박물관이었어요. 박물관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것도 박물관이었고요. 이게 예테보리의 그러니까 국립박물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 다 이런 기가 다 걸려 있어요. 레인보우 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성소수자든 뭐든 간에 어느 거에 대해든 다른 사람의 그걸 인정을 한다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한 자기가 그걸 좋고 나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좋아서 한다는 거는 그걸 인정을 해주고 포용을 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용과 다양성의 민주시민 덕성인데요. 제가 아까 말한 그 입양아 있는 대학 오스에 지나가다가 한 놀이터에 다양한 환영 언어들을 해가지고 여기 환영회를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했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 굉장히 큰 이케아 매장에 가봤더니 이렇게 모든 것이 데모크라틱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민주적 디자인이다. 이런 말을 계속 얘기를 하고요. 민주적 디자인은 아시죠? 누구나 쓸 수 있고 값싸고 편리하고 기능적인 이러한 디자인을 민주적 디자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좀 차원이 높은 정치 이걸 굉장히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상에서 삶에서 이런 것들이 다 민주적일 수 있다.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래야지 진정한 풀 민주주의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노르딕 사회는 사회 규범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굉장히 뿌리 깊은 규범이 있는데 얀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라게는 법칙인데요. 뭐냐면 노르딕 사회의 규범인데 겸손과 평등 정신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휴게 문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의 행복과 소박함 이런 것을 추구하는 굉장히 겸손하고 평등한 남을 포용하는 이런 마음을 말을 하고요. 그다음 스웨덴은 라곤 문화를 해서 균형적이고 중도적인 삶의 방식을 굉장히 존중하고 이걸 추구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러한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휴게 문화의 책들이에요. 다 혼자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들과 함께 아늑한 일상의 행복을 추구한다 해가지고 소박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책들이 영어로 나온 책도 많고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스웨덴의 라곰 삶의 방식도 이 책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나온 책이 엄청 많아요. 그만큼 세계 곳곳에 이 노르딕의 휴게 문화나 라곰 문화가 많이 알려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정치, 정당이 되겠는데요. 노르딕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강해요. 그러니까 중도 좌파라는 소위 말하는 강하지만 이 중도 좌파 정당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개혁주의적이에요. 뭘 이렇게 막 뒤집거나 그게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이고 개혁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이 사회민주주의의 목표는 뭐냐면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달성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평등한 그냥 대우를 해주고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 개인이 그 사회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게 그런 개인의 자유를 달성하는 목표를 한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왜냐하면 요즘 유럽 나라들이 정당들이 굉장히 새로운 정당이 많이 생겼거든요. 포퓰리즘 정당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좀 약화되긴 하지만 어쨌든 제1당은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노르딕 국가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사회의 기본 가치가 유지되고 있어요. 사회의 기본 가치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정권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회의 기본 가치는 정권이 아니라 민주시민들이 만들고 지키는 거다. 민주시민이 만들고 지키는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번 대통령도 갔던 이 노르웨이는 지금 수상이 현재 여성 수상이 여수상이고요. 보수당 출신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그 북유럽 나라들도 요즘 반이민 정당이 굉장히 힘이 세요. 해가지고 여기도 진보당이 극우 반이민 정당이에요. 이게 제3당이 됐어요. 이런 유럽에서 특히 북유럽에서는 다당제이기 때문에 정당이 엄청 많거든요. 그 다당제에서 제3당이면 엄청 힘이 세다고 볼 수 있어요. 제3당이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작년에 스웨덴에서 총선이 있었어요. 총선이 있었는데 사회민주당이 물론 제1당은 했지만은 여기 온건 보수당이 2당이었고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극우 반이민 정당이 제3당이 됐어요. 이 정도로 요즘 이쪽 나라도 이렇게 반이민 정당이 힘이 굉장히 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작년에 이 총선이 끝나고 보다시피 작년 9월 초에 총선을 했는데요. 그 정부 구성 이거는 이제 총선하는 그 투표율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웨덴은 작년에 총선 투표율이 87%였어요. 한국은 지선이 60%였고 작년에 여러분 지선하셨죠? 대선 77고 총선은 58%. 총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회의원 뽑는 거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데 우리 58%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투표율이 낮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북유럽 같이 굉장히 민주주의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이 투표율이 엄청 높아요. 투표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물론 투표율이 높다고 민주주의가 잘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스웨덴이 아까 작년 9월 9일에 총선을 했는데 정부 구성은 1월 21일에 했어요. 넉 달 가까이 정부 구성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교차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좌파 진영 3개 당이 144석이고 우파 진영의 4개 당이 143석, 한 석 차이였고 극우당이 62석이었어요. 이러니까 근데 우파당도 그래도 극우는 너무 포퓰리즘적이니까 극우하고는 연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 구성을 계속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세 번에 걸쳐 총리나 총리 후보가 의회에서 불신임이 됐어요. 근데 역사상 스웨덴은 총리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대부분 거의 현재까지는 거의 100% 총리가 됐어요. 의회에서. 왜냐하면 그 다 합의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이 얼마나 정치적 교차 상태가 심했냐면 세 번에 한 명은 현직 총리였고요. 두 사람은 총리 후보. 이 세 명이 의회 불신임으로 총리가 못 됐어요. 그러다 결국은 기존 총리가 재집권을 했는데 그 정도로 정치적으로 어려웠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정치적, 민주적인 절차로 다 했고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중도좌파 장기 집권에도 연합정부가 많았다. 좌우나 거국 내각이 굉장히 그래서 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당제이기 때문에 연정을 안 하면은 정권이 안 돼요. 이번에도 새로 이제 1월 달에 정부 구성도 좌우파 연정이에요. 사실상 좌우파 연정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아니라 이제 이때 총선이 끝나고 지금 그 당시에 총리였고 지금 현재도 새로 이제 연임하고 있는 총리인데요. 이제 국회에서의 그런 투표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세가 너무나 겸손해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우리 국회의원들 폼 아시죠? 다들 어떤 폼이신지 굉장히 이 총리예요. 총리가 이런 겸손한 자세로 일어서서 그 투표 결과를 보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분이 현직 총리인데도 불신임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총리가 다른 후보가 안 되고 해서 결국 이번 다시 재선임이 됐지만 또 좌우파 연정으로 됐지만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스웨덴 민주주의는 민주시민의 힘에 기반하고 있고요. 스웨덴 정치는 사회적 규범과 합의 정신에 기반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봉사정신과 책임의식을 중요한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일하고 봉사하는 자리예요. 일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도 여러분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격은 모든 노르딕 국가들이 공통이 되고 핀란드는 올 4월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도 좌파가 집권했는데 직전에는 우파 정부였고 덴마크도 얼마 전에 6월에 총선이 있었고 중도 좌파가 집권을 했지만 얼마 바로 직전에는 우파 정부였어요. 그래서 노르딕 국가들에서 뭐 어느 나라나 유럽은 그렇지만 정권 교체는 굉장히 평화롭고 자연스럽다는 거죠. 평화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무슨 정권 교체됐다고 뭐 세상이 뒤집어지는 상황은 전혀 없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그 국민 대다수가 합의하고 있는 최소한의 원칙과 목표는 모두가 다 지키고 이걸 안 지키면은 민주 시민들이 굉장히 규범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이나 그런 규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시민 전체의 그런 도덕과 규범의 힘에 정치인들이 못 당하는 거예요. 우선 이해하죠. 그렇게 정치인들이 그런 거에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어느 정권이든 간에 이렇게 이러한 이거는 다 중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해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6월 달에 덴마크의 새 총리, 중도 좌파 총리인데요. 여성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41세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대표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40세 이하 의원 비율을 제가 주요 나라를 봤더니만 덴마크는 41%예요. 40세 이하, 20대, 30대, 20대, 30대. 스웨덴은 34%고 프랑스, 미국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은 0.66이에요. 0.66. 다시 말씀드리면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유럽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노령화가 심화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노령화가 돼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젊은 사람 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우리보다 노령화가 2배, 그러니까 덴마크, 스웨덴 같은 우리보다 2배 가까이 노령화가 심화되어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노령 인구 비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0대, 30대 의원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여수 시의회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지 여수의 발전과 또 저 젊은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단순히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어떤 회의에 갔는데 그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어떤 독일인 교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가 봤더니만 서울대 교수를 굉장히 오래 한 7, 8년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인인데 요즘 대학에 외국인 교수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물론 정치학이니까 행정대학원이니까 우리나라 뭐 정치나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알겠죠. 이제 그걸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한국에 한 7, 8년 살았다고 하는데 자기가 한국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국은 너무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안 주고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나 자원이 부족하대. 그래서 젊은 사람의 지혜를 많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노령화가 높은 나라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나라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해서 한국은 이런 시의회에서부터라도 젊은 사람들을 많이 해야지 발전 또 더 젊은 사람들 많이 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계 행복 보고서 이거는 뭐 다 아는 핀란드 이리 노래가지고 엄청 뭐 그 나라들이 다 행복하다 다 아시고. 그래서 행복 지수의 평가 기준 아까 말한 유엔에서 행복 지수의 평가 기준은 소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복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최소한의 소득 보장이 되게 한다. 그다음에 건강한 기대 수명이 되고 사회적 지원 다 이거예요. 선택의 자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뢰와 투명성, 부패 제로나 사회적 네트워크 협동, 사회적 관용 해가지고 사회적 포용과 다양성과 연대성 이런 것들 이 6가지 기준으로 행복 지수를 내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는 어느 게 어떻게 될지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래서 이 북유럽을 사회적 낙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에 캐션 마크를 다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또 스웨덴 사람 중에서도 스웨덴의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파 정당도 지지하고 반이민 극우 정당도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런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자유. 사회적 자유란 얘기는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이 절대 주눅들 일이 없고 사회의 모든 기회를 자기가 가질 수 있고 갑질을 안 당하고 소위 말하는 차별을 안 받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되고요. 그래서 노르딕 사회나 노르딕 사람들은 평등과 다양성을 중시한다.
해가지고 이 평등은 법적인 제도적인 평등 플러스 사람의 평등. 사람의 평등이란 것은 계속 주눅 들지 않고 갑질당하지 않고 자기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해가지고 누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평등하게 존중받다. 사람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각자가 지닌 가치 인정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르딕 사회는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게 이러한 평등이 아까 제가 덴마크 오우스 그 입양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회 자체가 이런 평등의 이게 그다음 민주적인 뭐 디자인 그것처럼 이게 아주 내면화되는 거죠. 사람들 사회에 그냥 뿌리 깊이 내면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제도만 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기쁨을 중시한다 해가지고 우리 소확행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지만 이제 굉장히 겸손하고 소박하게 그렇게 크게 소비적이지 않은 이런 걸 중시하고 깨끗한 자연 환경, 자연 친화적 삶, 생태주의 이런 걸 중시하고요. 바로 스스로 공부하고 민주시민의 덕성을 쌓는다 해가지고 특히 아동들의 자연 환경 접하는 걸 굉장히 중시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을 집안의 콘크리트 안에만 두는 것을 아동 학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해서 아동을 눈이 오면 당연히 눈을 맞게 하고 비 오면은 비옷 입혀서 당연히 비를 맞게 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도 맞게 꽃 피는 거 보게 이런 것들이 그 아이의 정서 마음을 굉장히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부터가 민주적이고 그게 바로 문화적이고 그게 여러분 아직 그런 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 다문화의 모습들인데 최근에 한 지난 20년 동안 21세기 들어와서 지난 20년 동안 이 노르딕 나라들도 엄청 많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노르딕 나라들은 우리랑 물론 멀기도 엄청 멀죠. 멀기도 멀지만 굉장히 사회나 제도나 여러 가지 우리랑 굉장히 많이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랑 비행기도 빨리 갈 수 있지만 우리랑 많이 우리가 많이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됐다라는 건데 그 변화가 뭐 꼭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뭐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계화와 다문화가 이 북유럽 나라도 엄청 지금 강력하게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 있다 해가지고 제가 노르웨이 오슬로에 갔더니 노르웨이가 사실 북유럽에서 가장 변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옛날 그대로 살았어요 이 나라가. 저도 왜냐하면 북유럽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가기는 했는데 노르웨이야말로 정말 변함이 없이 있었어요. 정말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았는데 최근에 엄청 많이 변했는데요. 도시 경쟁력을 위한 구도심 개발, 이 오슬로에 그러니까 구도심을 이렇게 개발하는 거기에 붙어져 있는 판이에요. 공사하고 있는 공사 안내 표지를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해가지고 도시 경쟁력을 위한 구도심 개발, 노르웨이 오슬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민자들이 많아가지고. 인구의 30%가 이민자 또는 이민자 자녀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다문화,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문화가 되고 외국에서 사람이 많이 온다는 것은 그 나라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 나라가 살만하고 그 나라에서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북유럽 나라도 나라가 좋기 때문에 발전하고 잘 되고 뭐 행복하고 민주적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로 오지 못해 난리예요. 와가지고 지금 인구의 30%가 이민자 또는 이민자 자녀예요. 이 정도로 노르웨이가 이게 지금 오슬로예요. 오슬로 지역에 오슬로 시의 인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있고요. 이런 공사 다 하는데 당연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노르웨이 인구로는 이걸 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시흥부촌이 있어요. 이 오슬로의 이 바닷가에 시흥부촌. 우리는 북유럽 이런 나라 말하면은 다 평등하게 사는 줄 알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만 여기 시흥부촌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살아요. 젊은 사람들이 젊은 돈 많이 벌거나 뭐 이런데 여러분들 그 세상이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기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사회주의라는 것도 외국에서 한 걸 다 봤잖아요. 다만 지금 이 나라들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한 기회에서 못하더라도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그래서 거기서 또 하게 만들고 안 되면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기회를 3번, 4번, 5, 6번. 그러니까 평등한 좋은 기회를 여러 번 주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고 노르딕 국가들은 그런 나라일 뿐이지
그런 나라는 거고 그런 나라에서 훌륭하다는 거지.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잘 살고 못 살든 경제적으로 단순히 그게 운도 작용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또 그 사람의 능력도 작용하고 그 사람의 노력이나 근면 이것도 작용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요소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에 사실 노르웨이는 저도 좀 오랜만에 갔는데요. 너무 많이 변해서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 여기 부천에는 이제 젊은 돈 많이 번 뭐 IT를 하든 뭘 하든 전문직 그다음에 부르주아 그다음에 엘리트 이런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많이 사는데요. 엄청나게 멋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해가지고 또 노르딕 디자인 알죠? 아까 민주적 디자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 민주적 디자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은 모든 가구가 다 값싼 그런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거 엄청 비싸죠. 비싸서 사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싸게 하는 게 이제 싸게 하는 게 바로 그 이케아잖아요. 이케아라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여기 엄청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죠. 오슬로라는 도시 경쟁력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학력, 고기술자들이 그러니까 고능력자들이 많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스타트업을 한다거나 요즘은 공장 차려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IT, 뭐 그다음에 AI, 요즘 AI 다 그런 것들은 이런 좋은 사무실에서 자기네가 다 아이디어로 그리고 요즘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 세계랑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슬로처럼 아름답고 공기 좋다는 표현은 좀 애매하다. 우리가 한국에서 하도 공기 나쁜 걸 겪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항상 공기 좋다는 얘기 나오는데 오슬로가 여기 문화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오슬로에 그 무슨 오페라 하우스, 온갖 미술관 박물 엄청난데요. 그것도 새로 많이 지었어요. 엄청 많이 지었어요. 근데 여기에 유럽에 미국에 하다못해 한국에서까지도 이런 데 가서 뭘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데 가서. 그러니까 그러면 또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고능력자들이 오고 좋은 도시라서 저기 살고 싶어서 오고 그만큼 또 자본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도 도움이 되고 엄청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이고요. 엄청 큰데 지금 사진이 멀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한 덴마크 오우스 아까 그 입양아 있는 그 대학 있는 그 도시인데요. 덴마크 두 번째 큰 도시 오우스인데요. 여기도 도시 경쟁력을 위한 구도심 개발을 해요. 요즘 유럽 말할 것도 없고 북유럽 그렇게 변하지 않았던 옛날식으로 했던 이런 자기네 그 사회민주주의나 자기네 복지국가나 자기네 노르딕은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적이고 복지 많이 하고 평화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자기네 정체성이 강했는데 그런 나라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요. 여기가 오스에 제가 간 거예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도심에다 새로 빌딩을 지었어요. 바로 옆에는 옛날 구도심의 옛날 건물이 있고 여기는 어떤 굴다리였어요. 바로 이 옆에 바로 있는 거였어요. 여기 뭐라 쓰였냐면 오우스, 그러니까 오우스 시티는 오우스 the city that works for a few. 그러니까 오우스 시는 그러니까 소수만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하는 거가 몇 명만 돈 벌게 만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대신 이 나라들은 굉장히 세금이 세잖아요. 세금이 엄청 특히 덴마크가 세금이 제일 높아요. 유럽에서 노르딕이 제일 높지만 노르딕 나라 중에서도 덴마크가 세금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발을 해도 그래도 훨씬 더 이제 투명하게 개발을 하고 또 그만큼 돈 번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더 내고 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수만 돈 벌게 한다. 오우스 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고 그런 게 쓰져 있었고 그만큼 이런 얘기를 많이 할수록 이제 시는 더 이런 것을 한 몇 사람만 돈 벌게 만들지는 않겠죠. 그래 스웨덴은 인구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노르웨이도 인구 많이 급속히 성장한다 그랬죠. 이민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물론 그 나라들은 노르딕 나라들은 출산율도 우리보다는 높기 때문에 당연히 높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건 최근 10년, 20년 사이에는 이민자들이 많아서 인구가 엄청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 사회가 되고 난민자가 많고
스웨덴은 인구의 20% 가까이가 외국 출생이에요. 외국에서 출생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이민 1세대에서 스웨덴에서 태어난 외국인까지 합하면 훨씬 더 높은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까 오슬로가 30%란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민자가 많아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그 다문화의 그런 외국인 이민자들을 하고 그 사람들 그 사회에 통합시키고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 뭔가 도움이 되고 또 그 나라도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긴 하죠. 뭐 난민 받아들일 문제도 있긴 한데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포용적이고 더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선진국에서는 이민자들이 많은 건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독일, 프랑스 말할 것도 없고 뭐 미국은 당연히 뭐 이민자 나라이고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출산율 이런 상황. 아이들을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키운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제가 오수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주말 시장에 나가봤더니만요. K-팝 코너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가게들이 이렇게 주말 시장이니까 이제 알죠? 이렇게 주말 시장 장날처럼 여기 여러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K-팝 코너. All in K-팝 해가지고 사람들이 쭉 있더라고요. 매대에 이런 게 놓여져 있었어요. 저는 블랙핑크도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K-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덴마크에 기차 타고 갔을 때도 기차 안에 한국의 중학생 같은 애들이 단체로 어디 뭐 견학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 유튜브에서 뭐 블랙핑크, 방탄소년 그런 거 다 듣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한국의 K-팝이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다 세계화와 다문화의 영향이에요. 다문화 영향이고요. 그리고 스웨덴이 가장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가장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이민자들이 폭동도 있었어요. 폭동도 있었고요. 자기네한테 대우도 더 잘 해달라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있었고 이렇게 스웨덴 이민국 앞에 난민 알죠? 난민은 정식으로 이민 허가 받지 않고 막 들어오는 사람이 난민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이민국 앞에 이렇게 이불 펴놓고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 난민을 40만 명을 수용했는데 이 난민 40만 명이 그 앞에는 20만 명 했고 이 60만 명은 스웨덴 인구 비례를 하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지금 난민 몇백 명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네 인구 비례로 하면은 가장 많이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근데 그만큼 이제 그런 평등, 그다음에 그런 평화, 그런 가치로 이제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이민 정당이 제3당이 된 거예요. 그만큼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많이 되고 있다. 근데 어쨌든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웨덴인들은 난민 돕기에 동참을 하면서 기부 활동하고 봉사 활동을 한다. 까지 스웨덴 신문에 난 사진이고요. 이렇게 이제 자기 안 씻는 신도 갖다 주고 이제 옷도 갖다 주고 뭐 잠도 재워주고 난민들한테 이런 것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 마지막 결론은 스스로 배우고 참여하는 민주시민이 된다. 이 나라들이 한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 노르딕 국가들 다 그래서 민주시민과 가버넌스가 되겠는데 노르딕 국가들의 정치 행정의 핵심은 지방 분권화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수인데요. 이 나라들은 지방 분권화가 엄청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그리고 지방 분권화된 그 지방의 그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책임을 갖고 그 도시를 살리고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지방 분권화는 시민 복지, 시민 역량, 시민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중시한다. 여수도 지금 한국에서 대표적인 기초지자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 그래서 분권화 거버넌스의 성공은 시민의 참여와 협치, 주민 스스로가 정치적 주체로 스스로 문제 해결하고 주체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동네 민주주의. 이 커뮤니티 민주주의를 한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민주 시민 정신을 함양하고 사회적 연대,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해가지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책을 많이 읽는 거, 공부를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운명도 좋게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스스로의 공부와 학습과 즐거움으로 그러한 문화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증진시킨다는 게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복지분권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분권화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뭐 도 같은 경우는 뭐 중앙 정부가 다 가지고 있다고 돈 뭐 많이 달라 그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행정분권화와 재정분권화인데 이제 한국은 이제 재정분권화 때문에 얘기가 많잖아요. 많긴 한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뭐 애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10대 내지는 20대 아들이 아니면 딸이 자기 돈 주면 자기가 뭔가 잘할 수 있고 뭔가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부모는 네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그런 식이죠. 지방에 돈 다 주면은 너들이 그거 잘할 수 있냐고, 너들이 못 믿겠다고. 그래, 너들 돈 다 날릴 거 아니냐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계속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 딸한테 줬다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런 생각인데 아들 딸이 뭘 하겠다고 믿는 게 중요해요. 사실 믿는 거. 그리고 믿게 하려면은 본인이 또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아들 딸한테 뭔가 돈을 줘서 자기가 뭘 한다. 그러면 걔가 그걸 진짜 잘하는 거. 걔가 그 돈을 가지고 뭐 공부를 하든 뭐 하다못해 뭐 여행을 하든 뭔가를 하든 간에 자기가 그게 의미 있게 어떤 성과를 내고 자기가 좋은 뭔가를 하면은 제가 돈을 줬더니 헛되게 쓰지 않는구나. 예를 들면 부모 입장에서 잘하네, 야무지네. 그럼 이제 혼자 뭐 독립적으로 잘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주는 게 더 좋은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 돈 안 준다고 얘기도 해야 되지만 지금 있는 돈도 지방이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잘하지 않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복지분권화에서는 중요한 게 기초지자체 역할이 크다. 그러니까 분권화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복지분권화만 보면은 복지는 기초지자체가 거의 다 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지금 여수시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전남도청보다는 여수시가 복지에서는 복지 서비스는 더 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분권화 얘기를 꼭 중앙정부와 지방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바로 광역과 기초 간에 그러니까 전남도청과 여수시 간의 광역과 기초 간의 관계 그 분권화나 그 역할 분담이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복지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게 더다 이런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라들은 분권화를 엄청 잘 돼 있어요. 엄청 많이 돼 있지만 중요한 거는 국가의 법적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그 법과 규제가 있는 거에 맞춰서 해야지 자기네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준칙도 중요하고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도 중요해요. 근데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시민의 참여와 감시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수시에서 하는 이런 거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거. 참여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참여 자체가 여수시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시가 되는 거예요. 감시라는 게 뭐 나쁜 거 무슨 파파라치처럼 찾아내자 이 뜻이 아니고 이렇게 참여하는 자체가 여수시로서는 시민들이 자기네 하는 걸 직접 와서 보고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다 느낄 수 있는 거잖아. 잘한다, 못한다, 어떤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이런 참여 자체가 감시의 역할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이제 엄청 분권화가 돼 있지만 이 나라는 기초지자체가 지방세율도 정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스웨덴 같은 경우 그 정도로 재정 분권화가 돼 있고 조세까지도 분권화가 돼 있는 수준인데 문제는 중앙정부가 그다음 중앙의회가 국가의 의회가 그런 관련한 법이나 이런 준칙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돼 있다는 거죠. 딱딱딱 명확하게 돼 있어서 그거는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상황에서 너네들이 자율적으로 한다. 자유롭게 한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분권 정도는 스웨덴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가장 낮아요. 그만큼 노르웨이는 사실 변화가 없었던 나라인데 최근에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시민, 공부하는 시민, 책임 있는 시민 해가지고 제가 특히 덴마크에서 많이 실제로 본 느낌이었고요.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 이런 걸 많이 한다. 수혜 학습 동안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 여러분들 개인이 자유롭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돼야 되고, 그러니까 아플 때나 늙을 때나 소득이 보장돼야 되고, 그런 거죠. 복지가 돼야 되고 이런 게 되는 거죠. 돼야 되는데 자유로운 개인과 책임 있는 개인과 사회적 개인.
이 나라들은 사실 우리는 또 노르딕 나라들에서 약간의 오해를 하는 게 저 나라는 개인주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다 공동체적이고 복지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평등하기 때문에. 근데 이 나라의 말로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란 뜻이 뭐냐면 개인의 주체성과 개인의 책임성과 개인의 자율성이 강하다는 뜻이지 이기적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관계를 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 외톨이, 혼자 히키코모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인 개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르기 위한 바로 스스로 배우고 자신을 돌보고 자각하는 시민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굉장히 유명한 민주주의 전공의 교수가 있어요. 이 레비츠키하고 지블럿이라는 교수가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느라는 책이 이게 한국에서는 작년인가 번역된 작년인가 이 책이 엄청 유명한데 왜냐하면 최근에 포퓰리즘이 굉장히 득세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이고 하여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민주주의 전공 교수인데 어떻게 민주주의 무너지는가 해서 이게 번역된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 주장은 그거예요.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이지 않는 규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헌법 같은 제도보다는 관용과 자제와 그런 규범이다. 포용 같은. 그러니까 이런 제가 지금 이 수업이 오늘 말씀드리는 바로 민주시민, 문화시민, 그런 포용, 그러한 것들, 그러한 규범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지 법 만들었다 그 법으로 민주주의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바로 여러분 같이 이렇게 참여민주주의, 참여시민, 그 다음에 참여하는 시민, 그다음에 문화적인 시민, 그러니까 참여민주주의, 문화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같은 그러한 규범과 그러한 규범을 지키고 따르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다라는 게 이 굉장히 유명한 석학의 얘기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아까 노르웨이 오슬로 그 위에 민주주의 그 센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센터 제가 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에 노르웨이 민주주의 이정표가 제가 아까 1번을 아까 소개해줬죠. 1번에 1814년에 노르웨이 헌법. 거기에 이정표가 1, 2, 3, 10개가 있었어요. 그 10이 마지막인데 바로 2064년을 지향해서 쓴 내용이에요. 쓴 내용이 뭐가 돼 있냐면 민주주의는 미래가 있는가? Have a future. 민주주의 미래가 있는가? 민주주의 미래. 그래서 무관심과 소극성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하는 자체가 여러분 개인한테도 중요하지만 여수시를 발전시키고 여수시청을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란 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파파라치가 아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2064년에 민주주의의 미래를 보면서 여기 영어로 써져 있어서 다 이해가 쉬워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아까 하버드 대학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후퇴할 수 있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도 비민주적인 정치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요즘 많이 나오고요. 좋은 민주주의는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이게 이게 거기 이정표에 바로 전에 10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북유럽 국가들의 함의를 보면은 평등과 자유와 포용의 다양성의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한 민주시민의 참여가 중요하고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각성된 민주시민, 스스로 공부하고 각성된 개인, 그 개인 위에 굳건한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여수시라는 우리 지역,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 우리나라 국가, 만약에 통일된 한국 이런 것들, 이러한 공동체가 굳건하고 발전하려면은 바로 이런 민주시민이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각 개인이 주체적이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성 있는 그런 개인들이 다수가 될수록 바로 그런 위에 이런 굳건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법으로는 뭐든지 강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가 오래 간다거나 강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강제로 뭘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뿌리 내리고 오래 가거나 그게 진정한 효과를 가져오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게 토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스웨덴 모델 이번에 대통령 갔다 온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요. 스웨덴의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스웨덴의 우리 한국을 말하면 기재부 같은 미니스트리 오브 파이낸스 기재부 같은 데서 이걸 냈어요. 스웨덴 모델이라는 작은 책자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지금 현 정부가 포용 성장, 포용 국가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얘기 뭐냐? 스웨덴 모델이 바로 포용 성장의 전략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자료에 이게 바로 써져 있었는데 이 핵심 목표가 뭐냐면 번영과 성장, 프로스페리티가 되고 형평, 분배, 남녀 평등, 시민의 자율성과 독립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남녀 평등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분배도 요즘 우리 분배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법으로 뭐 세금 많이 올리고 뭐 더 많이 분배를 해주고 이거는 우리가 법으로 몰아칠 수 있어요. 법으로 강제할 수 있어요. 성장 우리 한때 성장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어쨌든 갖다가 인풋을 많이 넣으면 할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얘기한 게 시민의 자율성과 독립성이에요. 스웨덴 모델, 스웨덴 복지 모델, 스웨덴의 포용 국가, 스웨덴의 평화, 스웨덴 민주주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 목표가 되지만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런 것들은 법으로 강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사회주의에서는 한때 저걸 강제를 했죠. 그러니까 사회주의형 인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회주의형 인간이라서 인간 개조 그런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라는 게 바로 인간을 이렇게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스웨덴 모델이 자기네들 말하는 핵심 목표가 이거라고 말했다시피 시민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게 만든 거죠. 이러한 시민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문화복지도 하고 뭐 서비스 복지도 하고 그다음 교육 기회도 주고 아프면 고쳐주고 뭐 주택이 살기 어려우면 주거도 지원해 이런 것을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런 거 다 해주는 것이 바로 각각의 개인의 시민들이 이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은 복지를 많이 준다고 이게 자동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각 개인이 바로 오늘 같은 이러한 민주시민과 문화시민 같은 그런 주체적이고 각성되는 시민들이 됐을 때 시민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이에요. 이제. 그래서 진짜 이제 마지막. 그럼 한국은 북유럽처럼 좋은 나라 될 수 있는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 되는데요. 국가와 우리나라 정치 잘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긴 한데요. 뭐 그래도 뭐 조금은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주제에서는 바로 우리 각각의 시민, 각 개인들이 그러한 역량을 가짐으로써 그 사회를, 그 지역을, 그 국가를, 그 정치를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토대, 그러한 각 시민과 그 사회 커뮤니티가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법으로 강제해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국회 선진화법이라거나 뭐 법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권력과 민주주의를 민주화해야 돼요. 권력을 민주화하고 민주주의를 민주화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권력이 민주화가 돼 있지 않아요. 돼 있지 않은데 권력의 민주화는 바로 투명성과 분권화예요. 굉장히 지금 여수 씨 같이 분권화라는 게 참 분권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권력과 고난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권력과 고난을 수직적으로도 나누지만 수평적으로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과 고난을 많이 나눌수록 그만큼 민주화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위로부터는 투명성, 위로부터는 투명성이고 아래로부터는 바로 이런 인파워먼트, 오늘 지금 말한 시민의 힘, 역량과 사회적 신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권화 하여튼 수평적, 수직적 이 권력과 고난을 나누고 투명한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좋은 사회가 되는 기본이고 좋은 체제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실 정치인과 우리를 구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북유럽 나라는 정치인들은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정치인이에요. 모두가 같이 정치인이고 모두가 같은 시민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모두가 스스로 배우고 자녀하는데 정치인들이 더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되겠죠. 사실은 더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